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는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끝장내는 코너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핫 이슈 라인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출연하고서 혹시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뭐 우연히 봤는데 몇몇 단톡방에 네. 출연했던 그 링크 올린 걸 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말고 합정동의 토마토 TV 때는 여러 번 나갔었고 벌써 예. 진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소장님. 어제 여론조사도 너무 시원시원 재밌었고요. 오늘 이제 이 이슈들, 주요 이슈들을 주시는 핫 이슈 라인업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후보의 나흘째 골목골목 경청 투어. 네, 이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오늘은 경북, 충북, 강원도 정말 바쁜 일정으로 골목골목을 찾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일정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선거에서 집토끼 산토끼 하잖아요. 네, 집토끼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은 좀 공략을 했다면 좀 멀리 계시는 산토끼들 잡으러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참 너무 오래된 표현이고 진부하고 네.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네. 이 계엄내란이라는 엄중한 국면에서는 네. 한 20, 30년부터 써왔던 집토끼, 산토끼 이런 용어나 개념은 솔직히 그렇게 잘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그냥 말하기 편해서 좋아서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말해도 대충 알아들어 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용어 같지는 않고 네. 다만 그 컨셉이나 방식은 참 좋아 보여요. 골목골목 경청하자라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민주당으로 봐서도 그동안 그렇게 뭐 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많이 힘주어서 운동하러 다녔던 곳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뒤처져 있거나 소외돼 있거나 조금 여러 가지 형편이나 조건이 어려운 지역들을 이렇게 누비더라고요. 그런 건 참 좋아 보인다. 네. 이번 같이 촉박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선거 캠페인 기간에서도 이렇게 동선을 짜고 날짜에 우선 배려를 한 것은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 후보들 뭐 이준석 후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성큼 앞서가고 있는 이 후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주로 정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렇죠. 점은 아주 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른바 산토끼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사람들에게서도 반응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 내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소구점을 주고 영향이 가고 마음이 울리면 그게 산토끼가 곧 지지자로 돌아서는 것이지 네. 집토끼와 산토끼가 이분법적으로 확 나뉘어져 있다가 잠깐 오고 잡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단 험지로 분류되는 곳부터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런 그게 평가 좋다는 때문에 얘기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보여주는 이벤트성 선거운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가야 할 곳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2차 경청 투어 일정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보시는지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당에서 다 짜놨을 건데 저는 이 컨셉과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관성도 갖고 있고 네네.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 와선 저기 이 소리 저기 가선 저 소리가 아니고 일관되게 정책적 접근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강조될 것이라는 것을 원칙은 갖되 현장에 맞게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얘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습 모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일단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제보는 이 소식은 이제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좀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직접적인 주민 접촉만 줄였고 일정을 없애거나 줄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물론 좀 경호는 좀 강화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표의 경우는 예전에도 뭐 올 초였나 작년 초였나 피습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네네. 그리고 몇몇 제보도 있고 하니까 모든 후보들에게 경호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민 직접 접촉을 줄일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근거리에서 뭐 손을 잡는다거나 예. 뭐 스킨십 이런 것은 조금 제한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네.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서라도 사람들과 직접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중요할 것이고 난 줄이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도 다방면으로 강화해야 할 일이고요. 네, 경호를 좀 강화해서 안전에는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지역 화폐를 좀 강화하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축소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얘기했었고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탕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자세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책이었는데 그 공약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네. 코로나가 만 해수로 4년간 지속됐고 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그럼요. 예. 모든 나라가 돈을 풀어서 일단 긴급 지원을 했어요. 우리도 지원을 많이 했고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따뜻한 곳은 뜨거울 정도로 몇몇 업종에 뭐 도회지에 큰 이런 데는 아주 잘 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굉장히 힘든 터널을 지나왔고 네. 그리고 고금리 체제는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아니고 저리 대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전히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제대로 돌아가는 정책이 거의 없기도 했지만 계엄 전후로 해서 극심한 경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탕감 이런 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건데 재정이 투입된 부분을 고치려면 국회와의 동의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네. 제1호 정책으로 어허. 뭐 뭘 사인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가장 많이 서둘러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니까 그래서 코로나와 계엄의 불경기에 몇 년째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우는 것은 가장 기묘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대출 조정과 탕감 이거 필요하고요. 네. 곳곳에 가서 이런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죠. 김문수 후보가 종합 득표율이 56.53%였고 한동훈 후보는 43.47%. 여러 가지 뭐 당원이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수싸움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후보 확정 소식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월등히 앞섰었어요. 이 부분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 네. 완전히 앞섰죠. 네. 56.5%였잖아요. 네. 김문수. 당심에서는 61대 38. 김문수 61, 한동훈 38. 뭐 20% 포인트 이상 차이는 아주 현격한 거고. 민심 여론조사 이건 이제 역선택 방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김문수 52, 한동훈 48.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위기 같은 걸 감안하면 한동훈이 비교적 뭐 시속 게임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가 종합득표율 56.5라는 것은 이건 압도적인 게임이 안 되는 그냥 게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정도로 우경화가 심한가. 그다음에 계엄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사과 이런 걸 씨알도 안 맥히겠구나.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뭐 당과 당, 진영과 진영 싸움을 떠나서 보더라도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계엄이나 내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여러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이. 그런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이 모양이다.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후보가 무려 56.5%의 큰 격차를 벌리면서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 정치나 사회 통합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한동훈보다는 김문수가 좀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김문수를 당원들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는 뭐 호사가들 모이면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것이고 네. 적어도 몇십만 명, 100만 명 안팎의 투표인이 참여한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동훈보다는 김문수를 밀어야 한덕수나 등등 뭐 이준석 등등과 단일화해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꽤 수준 높은 정치 방정식이 몇십만 명에게 동시에 작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으리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정서가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어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단일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내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주목할 점이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미묘하게 좀 변화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 뜸 오래 들여서 좋은 건 밥 지을 때 정도죠. 네. 나머지는 일상사에서 그렇게 뜸을 지지분하게 오래 들여서 좋을 건 별로 없는데 네. 아마 그 정도는 국민의힘 정치 오래 해온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실갱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쓸 거고 이번 일정이 일단 너무 짧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예요. 국민의힘 지금 단일화 한덕수와 국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세력 대 세력, 정당과 정당, 정치인과 정치인들끼리의 단일화가 아니고 세력 대 개인의 단일화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정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주변에 몇 사람과 신문에 나는 것과 한덕수란 이름 이거예요. 네. 물론 김문수 후보도 최근 10여 년 동안 여러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고 그렇게 주목받는 정치인은 아니고 한물 간 사람 아니었느냐 했는데 윤석열 뭐라고 호칭해야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죠, 뭐. 예.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하고 그러면서 네. 그 후에 강한 보수색 드러내고 이번에 급기야 후보까지 됐는데 예. 돈 문제가 있고 시간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더라도 뜸을 그렇게 오래 들일 여지도 없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 비용 감당하고 이래야 되는 것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이것도 계속 지금 받아놓은 날짜 하루하루 픽픽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내거는 조건 다 수용하겠다고 겉으로는 다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네. 그게 정치적 레토릭이나 떠보는 말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예. 그것을 치밀하게 할 만한 인적 물적 토대가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룰 미팅이다 뭐다 해서 시간 계속 끌고 가면 지금 단일화가 그나마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받는 이유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 때문에 넓은 의미의 보수권에서 약간 업돼 있어요. 네, 이거 네. 조금 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 단일화 한다고 뭐 콩이야 파치야 따지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며칠 막 허송하면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김문수 한덕수도 당연히 그거 알겠죠. 그래서 서둘긴 할 거예요. 뭐 선대위 기구에다 선대위 산하에 뭐 기구도 만들었다는데 네. 기구가 있고 없고 있어서 빨리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네. 두 사람 마음입니다. 일단 그런데 어제 한덕수 후보가 아마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지율 나오는 거 봐 가서는 혹시라도 한 5월 15일경까지 가서도 영 지지율이 제자리다. 그러면 아마 저는 사퇴할 가능성도 한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네, 사퇴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어느 후보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죠. 사퇴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게 단일화니까. 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끝까지 출마를 고집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지율이 안팎이 내외가 동의할 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뒷심은 정당의 후보가 훨씬 강합니다. 그 두고 단일화 보십시다, 과정에서 콩클라베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권을 갖고 이제 전략을 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로 갈 때 네. 한덕수에게 유리할까 김문수에게 유리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실력이 짧아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라는 질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여론조사 그러면? 당연히 차용하겠죠. 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유력한 데이터 두 사람에게 함께 들이밀면서 자 이러이러하니 아무개로 갑시다 하는 것은 여론조사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유력하게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또는 국힘이 윤석열과 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사과를 거듭하고 종아리 맞겠다고 분명하게 뭘 하지 않는 한은 실은 후보를 낼 자격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즉 윤석열과 내란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상태 네.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닌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거기서는 선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평상시 선거에서는 보수가 다 싸그리 뭉치면 뭐 굉장히 올라가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국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계엄 대선인데 그래서 그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네. 저는 한덕수가 김문수보다는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가 별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면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네. 이제 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김문수랑 한동훈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층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애매하죠. 네. 단일화도 그렇거든요. A와 B가 단일화를 했어요. 네. A가 사퇴를 하고 B로 단일화 시켰는데 A를 지지하는 사람의 몇 %쯤 갈 것인가? 그렇죠. 그걸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예. 최대치로는 한 75%쯤 간 것 같다라는 네. 추정만 있을 따름인데 그 추정의 엄밀성이나 과학성, 객관성은 논증할 방법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네. 역학관계야 누구를 통해서 향후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지고 사퇴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표에서 흔쾌하게 김문수에게 그렇게 많이 갈 것 같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이유가 계엄 내란과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라요. 국민의힘에 4명 올라왔었죠. 마지막에 2차에. 그쵸. 찬탄과 홍준표, 반탄이었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계엄 내란에 대해서 완고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말하자면 한동훈이고 네. 가장 옹호하고 뭐 탄핵은 뭐 비합리적이다, 윤이 네. 불쌍하다 이런 말 했던 사람이 김문수예요. 예. 가장 양 대극에 있어서 혼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드랍하고 만약에 한덕수로 결정이 된다면 반 이재명이나 개헌으로 뭉치는 것이지 전략적 사고를 해서 야 이번엔 뭐 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러이러하니 가자 그걸로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견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얼마나 발휘되느냐. 멀리 갈 것 없고 3년 전에 2022년 대선에서 여기다 왕자 쓰고 다니고 부부간의 합동으로 자살골을 최소한 10개쯤은 넣었던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도 0.7%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될 네, 수 그렇죠. 있었던 것은 예.
반민주당, 반문재인, 반종부세, 반재산세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 짝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던 거예요. 예. 이번에는 계엄 내란이 가장 뭐니 해도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엄을 저질렀던 그 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그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중도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한덕수 후보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탄핵 안 당하지 않았느냐. 헌재에서 내 탄핵권 발표한 걸 들어보면 네. 계엄과 나의 연관성은 다 깨끗하게 됐다. 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보는 측에서는 귀하는 윤석열 정부의 뭐 실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지만 2인자였고 네. 8시 몇 분부터 용산에 가서 뭐 국무위원들 연락하고 뭐하고 아무튼 계엄 과정에서 좀 티미하다. 네. 명쾌하지가 않다. 네. 이런 게 아직도 심정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유권자, 시민 개개인들이 마음속에서 채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계엄으로부터 100% 프리하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에게 갔던 표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의 그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한동훈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받고 그래서 메시지로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 한동훈이 한덕수와 손을 잡을까? 사실은 윤석열과도 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한덕수하고도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두한 씨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하고 싶어요. 예. 한덕수란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뭐 고관 대작을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네. 나 출마하겠다고 툴툴 털고 나와서 이른바 좀 빅샷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예. 조금 머리통 굵은 미안합니다. 이 표현은 수정하죠. 네. 거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네. 만난 사람이 아직 한 건이 없어요. 어. 누구 만났습니까? 그렇죠. 김문수를 만났나요? 네네네. 홍준표나 누구를 만났나요? 이낙연을 만났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랬잖아요. 예, 예. 하다못해 그냥 밥 먹고 사진 찍는 그런 것도 아직 없고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을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간단히 말하자면 네. 아까 국힘 그 득표율이 당심에서 6대 4, 61대 38, 민심은 52대 48 뭐 비슷하다 치고 한동훈 당신 결국 윤석열 배신했던 거 아니야라는 걸 못 이겼기 때문에 김문수한테 진 거예요. 네, 뭐 네. 어렵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도 많이 달랐지만 네네. 보수 우경화된 국힘과 범보수권 사람들의 생각은 완고하고 강인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개기는 것 같은 한동훈이 니는 못 봐주겠다. 그냥 쉽게 말해버리면 이거예요. 네네. 술자리에 사는 표현으로 하자면. 네. 그래서 두한 씨는 그래서 한쪽은 그래서 후보가 못 됐고 네. 한덕수 이분은 지금 웬만한 사람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봅시다 하지. 이게 지금 뭐 한 6개월 후에 대선 치르는 게 아닌데 네. 아직 아무도 못 만나고 네. 있고 뭐 문자로 주고받고 그렇게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단일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외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고 보십시다. 근데 저는 5월 11일 후보 등록 기간을 1차로 봐요. 마지노선 그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고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입니다. 네. 그 사이 언제쯤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5월 11일까지 둘이 합쳐서 한 사람으로 결하려면은 여론조사 하는데 한 이틀은 잡아줘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무 기간만 따져도 연휴 끝나자마자 팍 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그럼 가지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일정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11일까지가 등록 신청이고, 근데 후보자 그때까지도 등록, 네.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렇죠. 투표지가 인쇄되기 전인 25일 전에 네. 그렇죠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5월 10 또는 11일 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김문수, 한덕수 중에 한 사람만 하면 괜찮 심플하고 좋은데 네. 그렇게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빠듯하지 않냐. 예.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를 하는 25일 그러니까 5월 11일과 25일 사이 언제 적정할 때쯤 저는 한 15, 6일, 5, 6, 7 요때쯤이 아닐까라고 그냥 어림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내가 신뢰가 확 떨어지겠네. 네,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10일, 11일 예상의 이 때는 영역이니까요. 바쁘고 빠듯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근데 제가 생각해도 단일화가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고, 예. 그렇죠? 대통령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인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과정 절차들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날림으로 하면 네, 네. 시너지 효과 A 플러스 B 합쳐서 알파 효과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게다가 너무 날림으로 하면 신뢰도가 확 줄죠. 그리고 네. 둘의 지지군 차이가 현재 명확히 구분이 되질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알아서들 할 겁니다. 네,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핫이슈 라인업 오늘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